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FM 94.5MHz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노사 양측 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 인사인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월급여로 환산하게 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노사정 각각 9명씩 27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표결에는 지금 찬성 9표, 반대 7표인데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을 했고요. 또 사용자 측 의원 2명 역시 인상안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1.5% 인상률은 지금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에도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에도 2.75%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상 지심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지금 8130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안정적인 임금을 가지고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최저임금이 적게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에게는요. 130원 인상이 너무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때문에 감소된 매출에 비하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깎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최저임금 동결만이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보내셨는데요. 정말 양쪽 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6개월 연속 지금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4,287억 원, 62%가 급증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충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를 경신한 건데요. 지난 5월에도 1조 1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한 달 만에 또 그 기록이 깨진 겁니다. 이 급증한 원인은 이 실업자 증가 이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구직급여 지급액의 인상 요인 그리고 지급 기간을 확대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급액 규모를 감안하게 되면 특히 이 취업자 수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추세로라면 연내 이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내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정도예요?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린 이른바 신용융자 잔고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전체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 10일 기준 13조 922억 원입니다.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13조 원대를 돌파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한때 6조 원까지 줄어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넉 달 만에 2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개인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입니다. 이는 이 징수지수가 강세에 이르는 일종의 후행지표로 여겨지는데요. 개인들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에 베팅을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기한 내 돈을 못 갚을 경우 증권사는 반대 매매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강제로 매도해버립니다. 과열증으로 해석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빚내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자, 대표적 안전자산 금값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치라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금값이 동시에 뛰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 반면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 1kg짜리 현물 가격은 하루 만에 0.27% 올라서 69,9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2014년 3월 KLX 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고요.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금값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자산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에 앞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국제 금 가격 역시 뉴욕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더분 금 가격은 온수당 12.2달러 오른 1,81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금이 정답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판다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열일하는 네. 서울시장입니다. 예, 저는 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재난이나 위기 순간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그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이 또 더욱 깊게 온다. 그 다음에 문명의 대전환. 이건 제가 또 주장한 바인데요. 인류 역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네. 문명의 대전환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통찰하고 또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서울시가 새로운 문명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 표준 국가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참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죠. 이 공직자 특히 의료인들 또 자원봉사자들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서울 시민만큼 이렇게 그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 잘 지키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또 이런 어떤 우리의 K 방역에 네. 이런 거를 빛나게 한 존재는 없죠.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네, 6월 9일 한창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 방역이 정말 고군분투하며 힘들어했을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저희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에서 했었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들으니까 막 너무 좀 막막해지고 좀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요. 정말 저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김현성 평론가는 박 시장님하고 인연이 상당합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었죠? 네, 그렇죠. 네, 언제부터 무슨 직급이었죠? 네. 2011년 재보궐 이후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2017년 3월까지 그럼 6년 넘게 엄청나게 오래 하셨는지 네. 정말 박원순 시장은 잘 아시겠어요. 어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고인의 이제 명복을 좀 빌고요. 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또 전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고소인에게도 힘내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아무튼 늘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기억에는 그냥 한 번도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냥 늘 현성 씨 그리고 아무튼 뭐 하대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고 늘 존중 경청해 주시는 분이셨고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옆에서 7년 동안 박 시장하고 동거동력을 했던 김현성 평론가 얘기로는 항상 그 사람을 존중하고 뭐 하대한 적이 없고 항상 신중하게 올바른 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박원순 씨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전 개인적인 인연은 많은 건 아니죠. 한 번 뵌 적은 있어요. 네, 우리 사실 같이 갔었잖아요. 노회 변호사도 있었고 네, 한 번 뵌 적은 있죠. 네, 우리 그때 공간에도 갔었고 사실은 공간 한 번 딱 저는 초대받아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개인적인 인연은 그리고 되게 사실은 소탈했었죠. 사실. 뭐 제가 고등학교 개인적으로 선배긴 하죠. 경기고등학교 선배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저희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랑 그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김태현 변호사. 거기는 시험 보는 경기, 저는 돌린 경기.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 정도의 인연이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뭐 그건 많이 없어요. 근데 글쎄 나 이거 김현성 평론가 앞에 계셔서 참 오늘 방송할 때 저도 좀 쉽지가 않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 워낙 저 시장하고 이제 가까운 분이 앞에 계셔서. 그래도 근데 하실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 좀 뒷맛이 개운하진 않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정치인이 특히 이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예를 들면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가 옳으냐 그런 얘기는 좋게 볼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주신 어떤 그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 자체에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유력 정치인이 이렇게 한 게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거든요. 네. 노회찬 전 의원 때하고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성 지지층들이 애도하고 지지하는 거 그건 뭐 똑같은데 일반 이제 크게 뭐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않는 일반 이제 중도층 유권이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노회찬 전 의원 때는 왜 그랬냐면 정치자금 5천만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유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 인정을 하고 있는 취지예요. 네. 돈은 받았지만. 다만 좀 부끄럽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노회찬 당시 의원이 이제 살아온 길과 정치자금 5천만 원.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치자금이 아주 자유롭다. 나는 100% 클리어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야 5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정말 안 됐다라는 추모의 있었어요. 그거는. 그 보수적인 대가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실제로. 근데 지금은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이제 성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론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김현성 평론가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면 워낙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지 산정으로서 애도하고 슬퍼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그 입장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좀 가치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범죄 문제고 그리고 피해 여성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그리고 성범죄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했던 안희정 전 지사 때도 했던 발언들 거기다가 광역자치장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젠더 특보까지 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문제가 터지고 고소가 있은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선택에 대해서 글쎄 뭐 어쨌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애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또 하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유서에 보면 이 중요상 이게 사실은 이 성범죄 이거 고소 들어간 게 스스로 목숨 끊는 그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날수로 보면 같은 날이에요. 사실 어떤 거 보면 조사 끝난 날 한 12시간 있다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유서에 본인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노회찬 의원도 받았지만 대가로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 유서에는 사실은 2개 중에 하나 들어갔어야 됐어요. 피해자한테 정말 미안하다. 네. 뭐를 사줘야겠다든지 또는 나 너무너무 억울한데 나 죽음으로써 결백을 밝히겠다.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입장이.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의미하는 게? 전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다 이건. 남겨진 사람도 어떡하라고요?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을 애도하는 분위기와 고소인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고소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냥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범죄로서 규정짓는 건 김태현 변호사님이 변호사답지 못한 법률 전문가답지 못한 태도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 그러니까 유족들이 조금 더 미뤄달라. 발인이나 연결식 끝나고 끝나고 해도 되는데 일종의 왜 마지막 바로 날 그날. 그날 했냐 그러면서 좀 미뤄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사람들을 좀 실망시켰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안에서 몇 가지 사실 정확한 어떤 뭔가 증거나 뭔가 정말 정확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만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그 안에서 마치 이분이 그러니까 고소인이 비서가 되는 과정에서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하려고 뽑은 것처럼 나는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비서로 발령났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그 인사과라는 시의 조직 내에서 추천을 해요. 그냥 불특정, 그러니까 무슨 시장 비서 자리가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을 한 3배수, 4배수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지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꼭 예를 들면 뽑아서 추천하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면 인사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추천을 온다니까요. 그때가 네. 되면 네. 추천이 오고 다만 이분이 좀 길게 한 건 사실이에요. 보통 1년 반이나 1년 정도 있다가 이 교체를 하는 건데 한 4년이 있었던 건 고소인 이분이 게 오래 한 건 사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또 능력 있게 비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말 자체에서 고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너무 폄훼하고 마치 현실적으로 지금 고소당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자체에서 돌아다니는 고소장 자체가 실제가 사실이 아니다. 본인들이 낸 고소장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소인하고도 특수관계고 시장님하고도 특수관계예요. 고소인하고도 잘 아시는 관계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2015년 그 고소인이 뽑힐 때도 같이 있었고 2017년까지 2년 가까이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두 분에게 다 욕되게 하는 거다. 사실을 왜곡하는 건. 그래서 고소인을 보호하고 고소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저는 찬성이고 시장님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도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길인데 마치 이것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든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책임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든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말과 정말 증거로서 입증될 수 있는 말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진짜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에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김원선 평론가 아니, 김원선 평론가는 입장은 제가 이해는 가요. 그럼 네, 김원선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고소인이나 시장하고 다 특수관계니까 네. 본인이 사실은 여기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죠. 그건 인간적.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네. 얘기를 해봅시다. 자, 성추행 혐의를 고소한 전 서울시장 비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료와 기자, 상사에게까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는데 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네. 이렇게 되면 서울시도 사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이게 공무원들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성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네. 피해자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건. 피해자가 정말 되도 않는 얘기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이런 거 하지 않은 이상,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김영석 평론가 개인적으로 추모하고 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요새 또 거기다가
저 대법원에서도 저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하니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네.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변호사끼리도 야 이거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 여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 들어오면 이거 무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을 저희끼리 할 정도로 네네.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피해 여성의 주장에 조금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정치적인 걸 다 빼고 네. 그냥 담백하게 사건만 봐도 요새 이제 사건 처리 분위기가 그건 좀 우리 김영삼 평론가께서 좀 이해는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동료와 기자, 상사에게까지 피해를 호소했는데 네. 왜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않았는지. 기자는 내가 잘 모르겠고. 네, 기자한테도 보여줬다는 얘기가 뭐 보여준 건데 네. 보여준다 뭐 그다음 기자가 그거 봤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니까. 뭐 그 기자는 뭐 주요 참고인은 될 수는 있겠죠. 네, 네. 뭐 증인이나 만약에 하면 결국 이제 서울시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네, 거예요. 동료나 뭐 상사.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결국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피해 여성의 이제 대리인인 뭐 김재련 변호사. 네, 김재련 변호사. 워낙 그 성범죄나 여성계 쪽에 그래도 유명한 분이시고 뭐 좀 그런 분이신데 그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게 민사소송 형태로.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같은 거 보면은 직장에 성희롱 방지에 대한 의무들이 있거든요. 직장이. 근데 피해 여성 주장대로 하면 이제 시장이 보냈던 그 문자나 사진들. 네. 그건 아마 개인적으로 고소하기 전에 그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네, 정도 가주는 것 했대요. 같아요. 네. 증거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 이렇게 하고 서울시에다 호소까지 했는데 대책이 없었어? 그럼 서울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책임 묻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네. 제 질문은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서울시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책임을 있었다면 왜 져야 되는 아무런 반응 안 했냐고요. 서울시에서요. 그러니까 네. 뭐 어제 고소인 측 주장은 그런 거죠. 뭐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고소인 측 주장은.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네. 고소인이 시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는 인권과가 있고 이걸 신고할 수 있는 과가 있는데 네. 거기에 절차에 맞춰서 거기에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사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비서실 안에서 좀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르다고.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런 시장님이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뭐 그냥 시장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라고 해서 내가 기분이 엄청 나빠요. 저 얘기해야 돼. 강하게 얘기했느냐. 아니면 그냥 시장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그 비서나 아는 친구한테 정문화한테 얘기를 했느냐. 네. 어떨 때 보면 가끔 비서직이나 저도 보좌관을 해봤지만 비서직이나 보좌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이게 자기가 인정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유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옛날 시장 보좌관을 할 때 시장님이 한마디 김현성 씨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썼어요? 아니면 뭐 시장님이 이런 뭔가를 해주면 그냥 그걸 자랑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게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할 거면 김재련 변호사도 뭔가 이런 내용을 기자들이나 그 사람한테 전달했다더라라고 해야지 지금 너무 정황만 얘기하고 있고 실제 시는 그 공식적인 채널로 이 고소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건 없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시가 확인한 바 왜냐하면 그건 문서로 다 남거든요. 네네. 이분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분이 공식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시 안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공식적인 어떤 얘기는 하지 않은 거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떤 내용을 어떤 비서관한테 얘기했는지 모르는. 저는 고소인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네. 변호인한테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고소인은 정말 고소인의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고 싶다라면 정확하게 네. 자기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네. 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정말 정확한 팩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도 그냥 얘기했다더라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런데 이렇게 누구한테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저는 이 문제가 네. 문제없이 논란이 없을 것 같은 게 논란만 키우는 발언이 돼버렸죠. 사실. 근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뭐 그 피해를 정말 당했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렇게 농담을 가장해서 본인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렇다면 그걸 받은 뭐 정무 직원들도 라인이나 마찬가지고. 비서 라인이 네. 감수성이 좀 떨어졌던 거죠. 만약에 실제로 지금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심각한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말을 이렇게 직접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공식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통 농담을 가장해서 나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시장한테 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비서나 정무라인에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은. 그렇게 전달하면 친구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 혹은 내 비서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 내용이 시장님한테 전달됐으면 시장님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전달되기 전에 본인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를 못 느낄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데? 근데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 네.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시장님이 했던 말만 지금 네네.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이 지금 고소인은 어떤 답장을 했느냐. 네네. 예를 들면 네. 결국은 4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시장님은 그러니까 시장님이 메시지를 줬을 거고 네네. 지금 고소장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그 메시지에 네. 이 고소인은 어떤 답을 했느냐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야 그럴 수 이 문제가 있다. 해결이 돼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흠 여사님? 그러면 근데 이게 내용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일종의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어서 참 말하기 그런데. 예, 2차 가해 하지 마시고 좀 잘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시장이 보냈다는 뭐 문자나 뭐 사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고소 여성이 이성이 뭐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을 뭐 보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 그런 거로 보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자꾸 이제 정치적인 논쟁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현성 평론가 이제 지금 약간 감정적인 건 제가 이해는 해요. 그건 저라도 제 주변에도 그런 일 있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뭐 고소인 즉 변호인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그거는 이게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 김전보다 제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뭐 정치적으로 어떤 진영에 뭐 경도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어디 이렇게 뭐 있다고요. 변호인이나 뭐 여성의 전화 이런 데서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뭐 성범죄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문제는 이게 결국은 뭐랄까요? 이게 일종의 진실 게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참 밝혀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이건 이제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근데 결국 이제 검찰의 선택이에요.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검찰 사무규칙 보면은 피의자 사망하면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분 하라고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결론만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분하지 수사해서 보니까 다 팩트야. 고소인 말 다 맞아. 근데 피의자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해보니까 고소인이 다 거짓말이네. 고소인 무고를 입건할게. 공소권 없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 건 되는 건데 실제로 검찰이 그런 선택을 할지 문제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윤지호 씨 사건인가?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소시효가 윤지호 씨가 기자회견하고 고 장지현 씨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라.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검찰이 마음 먹으면 수사를 못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은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살아 있었던 뭐 그렇죠. 거니까 그런 조사가 차이는 가능한 있지만. 거고 이거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쪽의 주장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뭐 그런 차이는 있죠. 네. 좋아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넘어갈게요. 그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랑 해서 2심 재판 출석해서 의혹을 깨끗이 결론내달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지 않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뭐 의학 박사가 또 박주신 씨 와서 또 재검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또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건을 가지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 박주신 씨 재검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팩트 자체는 몰라요. 근데 팩트 자체는 몰라서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네. 민주당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벤트라는 게 좋다는 게 사건이라는 표현의 뜻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 정치적 득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의원들은. 근데 그거 잘해야 됩니다. 배현진 의원도 지금 이 타이밍에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오히려 피해 여성적 얘기들. 야, 성인지 감수성이랑 이 입장에서 젠더 특보까지 둔 그리고 자칭 페미니스트를 하는 시장 이렇게 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장 하는 게 말이 돼? 우리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 하려면 이 얘기를 했어야죠. 뭐 여기다 뜬금없이 이제 박주신 씨를 가지고 들어온 건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봐도 크게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건 하나만 더 얘기해.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문을 가서 박원순 씨랑 추모하는 그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건 네. 이해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해찬 대표 기자한테 뭐라고 하고 무슨 도덕적인 분이 너무 깨끗하게 살아오셔서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과연 이 사태가 이제 일단은 공식 장례는 끝났습니다. 이제 공식 장례 끝나면 이제 박원순 저 시장에서 추모 분위기보다 어떻게 야 성범죄 이거 맞아 안 맞아 이익으로 쟁점 옮겨갈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결국 당 전체로서 좋은 건가라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냥 의원들처럼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 낫다 차라리. 그걸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신 씨 문제 같은 경우는 2011년 시장님 오시자마자 네. 강용석 그 당시 의원이 그렇죠. 문제 제기를 의원이요. 해서 실제로 다시 한번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공식적으로 다시 재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랬죠. 무혐의 결정이 났고 2013년에 그리고 났죠. 박주신 씨는 병역을 안 한 게 아니라 공익요원으로 일종의 현역으로 갔는데 공익요원으로 그렇죠. 조정이 전역이 된 된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익요원을 마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양승호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2014년 선거 때 선거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된 거고 사실 시장님은 당선된 이후에 이 취소를 취하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 억울하다 해서 재판이 계속된 거고 결국은 1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받은 사안이고 그게 이제 2심이 계속해서 늘어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시 그러면 박주신 씨가 와서 재검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장례를 하고 있고 이런 절차 안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로 이성적이고 정말로 감수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네. 어쨌든 한동안 정치권에서 이 문제 뜨거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짧게 이거 어떻게 마무리되길 원하십니까 두 분 다? 마무리되길 원하는 거는 이제 진실을 밝혀주는 게 원하는 거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예를 들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고소인의 주장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의 명예는 회복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은 더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고. 어쨌든 진실은 밝혀지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야당에서 아마 국정조사 카드 꺼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경찰 또는 청와대에서 박원순 당시 시장한테 이 고소인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네. 야당 아마 국정조사 카드 얘기는 꺼낼 것 하고 있긴 같고. 하죠. 네. 시장님이 살아온 삶을 봤을 때 누구보다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실체적 진실을 원하고 있는 분은 시장님이실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소인과 피해자의 안녕을 원하는 분도 시장님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고소인에게 꼭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너무 그래도 그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황당하고 너무 내용 자체도 이미 돌아다닌 얘기들을 네. 정리해놓은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안심했던 건 고소인이 아직도 살아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구나. 그래서 난 고소인에게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건강하게 그리고 진짜 필요한 얘기가 있다라면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거에 시장님이 원하는 것일 거고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 30대 초반인 꽃 정말로 이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셔서 마음도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막 그런데 아무튼 꼭 건강하게 힘내서 끝까지 네가 생각하는 주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당하지만 말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사 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진행되는 동안에 청취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인증샷 보내시고 샵 연구소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국제뉴스 가지고는 탁 PD와 함께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못 떠나도 고! 탁PD의 국제뉴스. 네,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두고 나와 다른 듯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작가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영 PD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코너 하기 전에 박원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만 판다 코너에서 사실은 좀 진지한 자세로 오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우리 또 못 떠나도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 코너를 하려고 하니까 좀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를 좀 다시 바꿀 겸 해서 한번 좀 활기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여행을 들고 오셨습니까? 밖에서 제일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게 저였고요.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은 혹시 놀이공원 평소에 좀 좋아하십니까? 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 롤러코스터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네.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SNS 챌린지가 하나 지금 진행이 그래요?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도전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서는 도전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Keep a Serious Face 챌린지인데요. 그게 뭘까요? 운행 중인 롤러코스터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는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전 이 사람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시작된 곳이 도쿄 근교의 한 놀이공원인데요. 지난 6월 17일 날 유튜브에 흰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아주 정장에다 넥타이까지 맨 그 두 남자가 의관을 갖춰 입은 두 분이 네네 롤러코스터를 타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놀이공원 대표 그리고 놀이공원이 속해 있는 모기업의 최고 경영자예요. 그래서 한 4분에 이르는 영상 내내 이분들이 엄청난 속도로 막 떨어지면서도 비명을 한마디도 지르지 않고 표정도 안 바뀌고 심지어 중간중간 이렇게 머리 가르마를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롤러코스터가 맨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내리면서 손을 약간 이렇게 떠는 모습이 좀 불안한 것 같긴 하나 보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지난 5월에 발표된 일본 놀이공원 협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때문이에요.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런 게? 왜냐하면은 일본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 3월 1일에 놀이공원을 전면 폐쇄를 했었어요. 이 조치가 이제 지난 6월 19일 끝났는데 그러면서 다시 입장객들이 이제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에 앞서서 새롭게 놀이공원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트를 협회가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소리를 지를 때 비말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어머나. 그러면은 뒷사람들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입을 앙 다문 채로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라고 이제 돼 있어요. 와, 되게 아주 솔직히 좀 황당합니다. 네네네. 이런 것도 규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런 반응들이 나오죠. 이게 뭐 가능키나 하냐, 뭐 이런 댓글들이 빗발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놀이공원의 최고 경영진이 직접 나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말미에 보면은 자막으로 비명은 마음속에.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예 내친 김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동참하는 영상들을 좀 올려달라. 영상이나 사진들을. 그래서 해시태그에 Keep a serious face. 그러니까 심각한 얼굴을 유지하세요. 이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면은 여기서 우수작을 뽑아서 이 놀이공원에 1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까지니까요. 근데 뭐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일본을 가지를 못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하네요. 네. 여기는 얼굴 표정을 조금 이렇게 침 안 튀기게 평온을 유지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CEO들이 직접 나서서 불안불안 떨면서도 절대 아닌 척하고 앉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일본 되게 특이합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그래도 일본보다는 상황이 관리가 많이 되는 편이었어요. 지금까지 뭐 전면 폐쇄에 들어간 적은 없었고요. 그렇죠. 놀이공원들이. 근데 이제 다만 그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잠깐 방역을 하느라고 닫은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뭐 알아서들 잘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 참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무서운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웃으시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나중에 사진 같은 거 딱 나도 모르게 찍혀가지고 나오면은 쭉 널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비슷한 챌린지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푸른 라이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재밌죠. 물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 사진 찍히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떨어질 때 표정 보면은 이게 하수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저 그거 사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무표정하게 떨어지는 그런 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챌린지로 유행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방금 전까지는 좀 그래도 이거는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한 도시의 운명이 놀이공원 개장에 따라서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네네. 예. 그 미국에 보면은 플로리다주가 날씨가 따뜻하고 열대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플로리다의 딱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가 올랜도입니다. 올랜도?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올랜도에는 무려 13개가 넘는 테마파크들이 밀집이 돼 있어요. 13개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 절반가량이 바로 디즈니사 계열의 테마파크들인데요. 디즈니월드 매직 킹덤, 디즈니월드 헐리우드 스튜디오,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 디즈니월드 타이푼 라군 뭐 이런 아주 다양한 테마파크들이 여기 아주 밀집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처음에 월트 디즈니 월드라는 테마파크가 맨 처음에 개장을 하면서 우후죽순 여기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놀이공원들 때문에 올란도를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한 해에 올란도를 다녀간 외지 사람들이 7,500만 명.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역 경제가 여기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30억 달러를 들여서 공항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시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원래 올란도를 다녀간 외지인이 작년에만 해도 7,500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이 다녀가서 이게 그 동네 경제를 살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항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개장 자체를 못해서 개장 자체가 안 되고 경제가 완전히 그 동네 경제가 좀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군요. 일부 테마파크가 지난 6월 11일 날 개장을 했고 디즈니 계열 테마파크들이 7월 11일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코로나 확산세가 그 사이에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플로리다 주가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플로리다를 하나의 나라로 치면 지금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래요? 미국, 브라질,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15,299건. 어머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만요. 어머나. 그래서 이게 지금 확산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이대로 폐쇄 상태를 유지하자니 이제 지역 경제가 지금 붕괴될 위협에 처해 있는 거죠. 2, 4분기에만 이미 디즈니사에서 10억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58%가 감소한 거예요. 와, 그렇군요. 절반 이상 감소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디즈니 계열 테마파크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만
7만 7천여 명. 그러니까 올란도 사람들 중에 7만 7천 명이 디즈니사에서 일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수입이 좀 안 좋아지겠습니까? 없는 거죠. 지금 아예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률이 현재 22.6%에 달하고 있고 이게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아주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다 망하면 어떻게 우리?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재개장을 하면서 네. 기존의 문화와 관행, 뭐 절차 이런 것들을 아예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좀 슬픈 모습도 연출이 되는데 어떤 거가 있습니까? 왜 여기 가면 이제 유명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너무 그중에 이제 슈렉. 연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그 슈렉 캐릭터인데요. 네, 슈렉의 연인이라면 네네. 그래서 피오나? 이 늪에 사는 괴물 슈렉 그리고 네. 피오나 공주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 네. 둘이 꼭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다녀야 되는데 네. 이들 역시도 사회적 거리에 동참을 해야 돼서 어머나. 2m 거리를 두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한테 피오나 공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비웃으세요? 아유, 뭐 잘 어울리십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게 네. 낮에 피오나 밤에 피오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저는 지금 네네, 낮에 피오나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별명의 네네, 얘기는. 네네. 하지만 저의 솔직한 심정은 밤에 피오나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진정성 있게 웃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마음이 네네.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놀이공원 이용 문화도 완전히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티켓 판매면에 있어서 온라인을 이용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줄을 서지 않는 그런 판매가 더 활성화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인증 제도가 지금 정착되는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세계로 또 퍼져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좌석 간 거리두기와 입장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매표 단계에서부터 비행기 탈 때처럼 네. 이제 여러분은 언제 오세요? 이 그룹은 언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입장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일반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역시도 네네. 줄을 서고 있다가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원 인, 원 아웃 하는 식으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 수 있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리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좌석 간 거리두기도 하고 네네. 입장객 수를 또 제한하기도 하고 이래야 네네. 되니까 아예 매표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이런 관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문화가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 네. 거군요. 그리고 기존에 비해서 더 늦게까지 개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여길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한 네. 번에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네. 개장 시간을 늘려서라도 그런 분들을 좀 더 입장시킬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놀이공원 입장에서는 직원들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될 것이고 네네. 사람들이 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더 많아지니까 그런 면에 수익 면에서는 좀 안 있어서는 좋아지겠네요. 뭐 아무래도 입장료 같은 것들이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그 있겠고요. 이전에도 올라갑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정말 하지만 이래저래 우리만 피해보는군요. 그렇지만 또 고용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또 고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네, 정말 긍정적 마인드의 대명사 우리 탁PD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못 떠나두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듣다 보니까 정말 놀이공원 예전에 막 아무 생각 없이 북적북적 네. 다니면서 솜사탕 사 먹던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형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우리 출발 식구들에게 청취율 조사 연락이 온다면 YTL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 커피 쿠폰, 유기농 베이커리 선물 세트, 롤케이크 등 다양한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당첨자 소개 못해드려서 오늘 1부하고 2부 사이에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의 당첨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517번 쓰시는 분, 7479 쓰시는 분, 2969님, 1836님, 5274님, 4660님, 5151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17, 7479, 2969, 1836, 5274, 4660, 5151님이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이벤트는 이어지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배 나오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